배에서 우리 특히 어선업 하게 되면 조류 용량 이거는 정말 신경 써야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물 위에서 보면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 싶으면 저 물 아래쪽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관측 기계를 넣어가지고 5m씩 잘라가지고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이렇게 계속 계산할 수 있는 기계에서 보면 물이 서면에서 흘러가는 쪽하고 똑같이 가지는 절대 안 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기계 중에 유속계라는 장치가 그 큰 배들에는 조업선들에는 있거든요. 그 유형유속계가 뭐냐면 이걸 10개를 자르든 5개를 자르든 잘라가지고 그게 그 폭에서 지금 주로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거를 계산을 해주는 게 있으면 소면하고 밑에가 전혀 반대로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물에 보면은 찬물 덩어리, 더운 물 덩어리 이런 것들이 물속에서 자기들끼리 충돌한다든지 떠다니면서 그 속에서 어떤 물이 흘러가는 이것이 막 방향이 바뀌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는 우리가 옛날에 물속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은 뭐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겠고 한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물속이 어찌 된가를 잘 모릅니다. 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서 했는데 요즘 조사를 해보면 물속도 굉장히 변화가 예상 못한 변화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물속으로 드론을 넣거든요. 물속으로 드론을 넣어가지고 이제 정보 같은 걸 뭐 수집을 한다거나 지금 뭐 청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서 기계를 물속에 갖다 넣는데 아직도 무선 조종을 하는 드론을 물속에 있기보다는 선이 있는 드론을 물속에 많이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선이 있는 이게 선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선에 맞춰 물속으로 보내놓고 물 위에는 이 선을 싣고 다니는 배가 같이 가면서 요 동력하고 같이 이렇게 물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면서 물속에 전수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도록 이런 걸 해주다 보면 물속의 흐름이 예측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알게 되는 것이 물속도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되는데 이 물속의 변화를 다양하게 되는 걸 파악이 안 되면 드론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고가의 물속 장비를 잊어먹고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못 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 같은 거 보통 한 조금만 나오면 3,000m씩 내려갔는데 그렇게 1,000m 밑으로 내려간 것을 찾아서 다시 끄집어 올리려고 하면 흔히 쓰이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이래 먹었고 이게 그대로 밑으로 수직으로 쭉 내려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찾기가 예사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조류가 빠른 쪽도 있고 조류가 늦은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로서는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물살이 빠를 때, 물살이 느릴 때 배 조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 얘기고 이거는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명량해전처럼 울돌목에서 물살이 바뀌면서 강할 때 또는 물살이 약할 때 어떻게 배를 조정해야 되는가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방향판에 얼마나 힘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배가 물이 이쪽으로 흘러갈 때에 배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방향이 잘 안 틀립니다. 왜냐하면 물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이 방향타가 사실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반대로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여기서 배가 가면서 이 방향타를 하면 이
배가 쳐돌아갑니다. 이게 이 잠그거든요. 이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게 물을 이렇게 받느냐 이렇게 갈 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해보면 지금은 방향타를 많이 써야 되겠다, 빨리 써야 되겠다, 천천히 써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금세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좀 책만 이 글만 읽어갖고는 이게 무슨 설명을 하는지 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금세 느껴져요. 그 세월호가 아마 그렇게 해서 넘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조류가 되게 빠른데 배가 가고 있는데 탈을 그래 그쪽으로 확 쓰거든요. 그 넘어진 지점이 아마 변치 지점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가 조금 쓰다가 안 꺾이니까 이걸 탈을 많이 쓰니까 이게 갑자기 확 기울어가지고 그런 경우. 지금 지난번에 박경원 대표가 자기 무교 출신 유학생이 그때 사망사로서 이제 불이쳐 있었고 조타수가 따로 있으면서 조타수가 이제 방향을 틀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결국은 배를 그 당시에 오다를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조타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사망사로 탄 사람은 이제 갓 타가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기존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라 하는 정도만 알고 지금 부항차체인가 하여튼 그런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이 생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타이타닉처럼 어떤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 몇 시에 이렇게 명확하게 탁탁탁 이렇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된 너무 얘기가 분분하고 많아가지고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것들 백서라고 해갖고 우리가 보면 항상 어떤 일이 맡겨지고 나면 잘 됐든 못 됐든 그거 있는 그대로 정돈을 해놓고 난 다음에 누군가 그 상황을 봤을 때에 그대로 하면서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다음번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게 남아야 되거든요. 그게 백서인데 우리나라는 백서를 마치 실록처럼 자기에게 유리하게 후세에 누가 보면 나쁜 말 할까 싶어서 이걸 전부 각색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대만한 걸 전부 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때까지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들은 것 치고 납득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배가 왜 넘어갔는가부터가 왜 넘어갔지 하는 것도 오리무중. 그 다음에 조처가 왜 그렇게 했지 오리무중. 그럼 그날 배를 전체적으로 지휘한 사람은 선장인가? 일항사인가? 오리무중. 이게 선장은 작다고 이게 지금 점검이 하나도 안 되고 임시 땜빵 선장. 실제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기존에 있던 선장이 없어요. 휴가를 갔던 애 같고 임시로 탔거든요. 그러면서 일항사가 전반적으로 배를 갖다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일항사가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관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일항사는 또 선장님 지시를 우회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선장은 무슨 일을 했는가, 선장은 선장으로서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날의 선장 행동은 처신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신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장은 임시로 그러면 대리 선장을 했다 치고 그래도 배를 지휘 통제를 누군가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배 전반적인 지휘 통제하고 누가 했느냐? 이게 오리무중. 왜냐면 그때 철근 같은 거, 되게 무게 중량되는 거를 인천에서 싣고 제주로 간 게 또 실제 화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좀 기울어졌지
진 상태에서 또 출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다가 나간 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가 되어 있으면서 선장은 그걸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회사에서는 그냥 갖다 무조건 실어야 되냐? 아니면 이미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배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니 보건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신관이 붙었느냐? 이런 부분들조차도 중간중간에서 계속 말이 다 다른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전체가 다 이렇게 오픈되면서 누구나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좀 수정되어야 된다, 이게 뭐가 애매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원인도 없고 누구 책임도 애매하게 선장이 책임져야 어떤 건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싶은데 아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책임 소재 거기에 대한 명확함 이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이번에 지금 대통령 이것도 사실이 뭔가가 밝혀질까요? 군대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과 명확하게 나올까요? 힘들다 봐야죠. 아마 오리무중으로 쫓아오고 가는 미국은 지난번에 닉슨이 워터게이트 때문에 물러나고 하면서 그때 워터게이트가 어떻게 됐다는 게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미국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또 전개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일 때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서 시간이 들고 계속 이렇게 국가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근데 그게 우리나라 특성일까도 근데 좀 바꿀 것이 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힘든 건데, 바람하고 조리를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볼 때는 쉬운데, 항상 현장에 가면 이게 동시에 있거든요. 그럼 동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동시에 있을 때는 이제 서로의 영향이 어느 쪽이 클 건지, 실제로 지금 내가 작업하는데 어느 쪽 영향이 더 좌우가 많이 되는지를 빨리빨리 판단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내야 됩니다. 바람이 강할 때도 있고요. 조류발이 강할 때도 있고요. 이게 막 서로 어떨 때는 합쳐져가지고 강할 때도 있고 서로 엇갈려가지고 양쪽이 다 팽팽할 때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동해안은 이게 이런 것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오징어, 체나키, 그다음에 명태 보면은 자망, 유자망 이런 것들이 바람에 떠밀려가고 물살에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유자망 같은 경우에는 조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만 유자망을 차고 있는 배는 또 바람에 떠밀리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망 작업을 하면서 그물을 붙들고 있는 배의 경우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상선을 가르치는 학교에 어업을 하는 그물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게 상선할 경우에는 고기잡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동해안 연안을 다니는 배들이 고기 잡을 배가 있으면 저 고기 잡는 배인 줄만 알지 저게 어떤 식으로 고기를 잡는지 뭐가 어떻게 뻗쳐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큰 배들이 지나가면서 작은 배를 걸고 지나가거나 작은 배가 지금 작업하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히고 가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삼성에 대한 대강의 어떤 아웃라인은 알고 있거든요. 컨테이너는 알죠. 유조선 알지. 여러 가지 그 배 형태에 따라서 저 배가 뭐 하는 배일 것이다 하는 거를 책에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 배가 해저 케이블 선박이다 하면 해저 케이블 선박이니까 저 배 주변으로는 그물을 갖고 지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반대로 삼성들의 경우는 어선이 지금 저 배가 봤을 때 뭐 하는 어선일 것 같다 그러면은 저 배 주변으로 그물이 있다 없다 줄이 어느 쪽으로 갔을 거다 하는 걸 생각해낼 수 있느냐? 거의 못 해낼 거라고. 거의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파도 영향이 또 있다고 보는데, 파도 영향은 파도 치면 이 낚시해 가지고 파도 치면서 배가 꼴렁거리면 참 힘듭니다. 멀미가 멀리도 멀리지만 이 감각이 이제 약간 그렇죠. 좀 잔잔해야 손끝에 차는 거라든지 이게 균형도 이렇게 좀 잡는데, 파도가 치면 일단 이 몸이 균형 잡는 것부터가 요리 모양 고기가 물었는지 이 요리에서 이 빗줄이 세게 이런 건지. 그래서 이 파도 많이 칠 때에 작업하는 이거는 노련하지 않으면 많이 놓치면 특히 대낚시하는 것은 특히 영향이 많고, 그거 아니고도 파도가 있으면 일반적인 선박 어선에서의 작업도 참 힘듭니다. 힘든데 또 사람들 품술이 날씨 나쁘면 고기가 또 잘 잡힌다는 또 얘기들은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날씨 나쁘면 고기가 잘 잡힙니다. 왜? 그 기상적인 영향에 뭐 조류가 뭐 많이 이렇게 그 바다의 영향연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섞이는 것이, 원래 태풍 지나고 나면 고기가 많이 나는 것도 이렇게 밑바닥에 있던 저 찌꺼기 같은 영양연료들이 이렇게 섞어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물 속에 있던 뒤집는다 그죠? 용존 산소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그 희석이 많이 안 된 곳에 이게 물살이 막 이렇게 섞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바다를 디벼줘야 된다. 그런 소리를 늘 그리 얘기합니다. 뒤집어준다는. 그래 보면은 꼭 나날뿐 날에 배 사고 나는 원인이 욕심 때문에 고기가 자꾸 올라오니까 피안 가는 거 피안 가고 계속 고기 잡다고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조금만 요령이 붙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싶으면 이제 안 할 것 같고, 요즘에는 날 나쁜 날 고기 잡힌다고 나가고 하는 그거는 아마도 가족들을 생각해서 안 할 가능성이 앞으로는 큽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한 번 못 잡았다 했고 망하는 데는 아닌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 욕심이란 게 고기가 자꾸 올라오는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욕심.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파도야 뭐 견딜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리 해도 그만 잡고 가야 되는 게 오늘만 날이고 다음에는 못 잡는다 싶으면, 옛날에 왕창 잡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왕창 잡힐 수가 없습니다. 워낙 어법들이 발전이 되어 있고 기계들이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고기가 나는 그 시기, 그 장소라는 이것 자체가 문으로 된다기보단 많이 조사를 해서 파악이 통계가 안 나와서 지금 그런 거지, 자꾸 하게 되면 고기 잡힌 만큼의 재생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지는 고기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요새는 막 나가면 무조건 많이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씨가 마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잡힐 수 있도록 섞어가면서 적당하게 잡아줘야 이게 맞는데 이제 옛날에는 언제 날지 모른다는 게 예측이 안 되고 조사도 많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조금만 더. 그거는 이제 사고가 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자, 여기 보시면 파도에 그 별 조치를 안 하면 자꾸 골 쪽으로 이렇게 배가 골 쪽으로 자꾸 내려간다 하는데 배 자체도 이게 무게가 있어 바닥에 뜬다고 생각하는데 파도가 치면 이게 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단면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갑니다. 배가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 배가 큰 배가 항공모함 같으면 비탈길을 안 내려갈 수 있는데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위에서 막 이게 비스듬하면 위에서 막 쭉 내려갑니다. 그 비탈길 내려가듯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 빠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 빠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골로 안 빠지려고 하면 물속으로 깊이 배가 쑥 들어가면 골로 잘 안 빠지는데, 골로 빠지는 파도가 예,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파도 많이 치면 엔진을 안 끄져 보게 되거든요. 파도 많이 치면은 옆으로 쓰면 안 돼요. 욕고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옆으로 파도가 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서야 되잖아. 배 옆으로 그래 안전하죠. 옆으로 쓰면 같이 이렇게 예, 치면서 그러니까 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배가 엔진이 꺼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붙습니다. 동력이 떨어지면 아, 배가 예, 돌아가요. 자동으로. 빨리 맺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수 보통 이걸 배울 때 선수 20도에서 30도 예. 파도를 받게끔 한다, 히브투 한다 해가지고 피한 방법에 대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배가 정면으로 이렇게 파도를 이렇게 받아받으면 이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스프링가 막 튀어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배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가 물 밖으로 많이 안 나오면서 배 조정도 하고 파도에 해서 이게 그 위험도 덜하기 위해서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받거든요. 이렇게나 우연이나 자연. 예, 이렇게 받도록. 그럼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왔을 때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견뎌지는데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반드시 이제 넘어간다 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우연 20도에서 30도로 받도록 자연 20도 30도 받도록 하니까 안전하다라고 지금 알고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 해야 사실 잘 견뎌집니다. 근데 이제 큰 배들도 그렇게 견디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파도가 옆으로 받아갖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그 얘기고, 예, 미끄러지기도 하고 파도에 덮치기도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요잉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브로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하다가 보면 이게 하는데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뛰어서 이렇게 배바닥을 이렇게 팍 치거든요. 이 배의 밑바닥을 이렇게 파도가 따기를 이쪽이나 이쪽을 치면 배 전체가 웅웅웅 하면서 막 철판이니까요. 하면서 뜹니다. 왜냐면 뒤에서는 밀잖아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팍 치거든요. 이게 앞으로 들려가고 이게 여기에서는 밀고 여기에서도 같이 미니까 이 배가 순간적으로 위로 붕 뜨는 느낌으로 툭 하면서 이게 막 뜹니다. 일본 갔다 올 때 저랬다고. 아, 일본 갔다 오실 때 그렇게 그 한 15,000톤 되는 배도 동해 파도가 치면 정말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닌 나무 잎 하나가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좀 가랑이 그러니까 배가 안으로 막 파도 바다처럼 막 들어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바이킹 타는 느낌. 아이 너무 싫어. 재밌죠? 저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아 싫어 정말 싫어. 흥미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크기에 그걸 이렇게 해주면 재밌는데 너무 작은 배 일본 타면 갈때 배가 크지? 15,000이 하여 그 큰배입니다. 1만 톤. 예, 15,000, 2만 나 아니면 톤. 비행기 타고 가. 여기 동해랑 2배.
아 그래. 두 배를 해도 별로 차이 안 나. 아, 그래? 배 톤수가 두 배라 하는 거는 배 크기 길이가 두 배가 아니고 배 톤수 두 배 같으면 얼핏 봐갖고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예. 5만 톤이나 10만 톤이나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뭐 폭이나 뭐 이렇게 화물을 싣는 용량 그런 것이 따지지. 보통 톤수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건 톤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뚜껑이 다 비어야 톤수에 넣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배 크기를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하고 두 배 톤수이기 때문에 크기를 보면 조금 불어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는 뭐 만 톤에서 2만 톤이면 배가 두 배쯤 확 길거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전혀 조금 더 커져 보이는 정도. 폭이 한 2m 정도 더 하고 뭐 길이가 뭐 한 5m. 이게 1톤이면 이게 2톤이라 했어. 그렇게 느낌이 와야지 맞는데 길이도 보면은 뭐 한 5m 정도 차이 안 나. 뭐 5만 톤에 10만 톤 정도면 폭도 한 2, 3m. 그렇게 봐서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벽하고 천정으로 둘러싸인 이런 것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부피가 두 개다라는 부분을 보면 크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두 배는 100m짜리 200m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 4배나 가야 돼. 그렇게 보려면. 자, 여기는 보면은 이제 바람이 얼마나 배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기 위해서는 풍형 풍속계가 있어서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바람 방향이 어디로 부는가 하는 거는 풍형 풍속계 보면 바람 영향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이런 거 배에 많이 달려가 있거든요. 참 많이 본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배에 보면 이제 브릿지에 가면 이렇게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분다 해갖고 그쪽 부는 바람으로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어오는데 스피드가 얼마냐? 12.8 노트거든요. 12.8. 그러니까 이 지금 방향 12도. 11.8 노트니까 이게 노트로 계산할 수도 있고 밑에 보면 미터 퍼 세컨 해갖고 초속 몇 메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배에서 이제 노트로 많이 하는 것이 배 노트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거의 이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는 거의 앞바람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앞바람 오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바람이 12노트로 지금 불어오는데 12노트로 가고 있는 이 배가 몇 노트로 가고 있는 것에 따라 가지고 12.8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바람에 안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12노트로 가면 극한 데서도 12노트 바람이 있는 거 느끼시잖아요. 거기에 조금 오른쪽에서 살랑하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보이는 것이 실제 지금 배가 현재 느끼는 건지 현재 느끼는 것에다가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너의 속력이 12나트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옆바람이 한 2노트 부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이 배가 지금 이게 실제로 바람이 여기서 12나트, 13나트 부는 건지 배가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 사진만 가지고. 나는 요즘 저렇게 숫자로 막 이렇게 전자식으로 해서 표시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바늘로만 이렇게. 네, 바늘만 돼 있죠. 이것이 바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늘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프로펠러가 휙 도는 이것이 여기에 보면 뭐 맨날 두개 이렇게 길기랑 연결이 돼 예, 있는 당연히. 그냥 눈으로 보기 위한 아니고 여기에서 데이터 나온 것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나는 눈으로 저기 두 개가 돼 있어가지고 저런 게 두 개가 돼 있어가지고 바늘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방향 가리키고 한쪽은
속도 가리키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두 개가 나는 저걸 보면서 바람이 저쪽 방향에서 많이 부는 아, 거구나. 예. 이렇게. 뭐 그것도 맞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요런 것들을 안에 아, 코일을 감아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전기 신호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전달하게 해줍니다. 이거 계속 이놈으로 사람이 밖에 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냥 뭐라고 해놓지. 풍력 발전기야? 그 이거 나중에 이제 뭐가 신호가 안 들어오면 올라가가지고 하면서 이런데 물이 들어갔는지 이제 손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요 달리 있는 위치까지 사람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저것보다는 어선에서는 깃발을 많이 네, 깃발 많이 쓰죠. 깃발이 제일 정확하고 예민하니까 네. 저거는 오류가 날 수 있어. 깃발을 딱 바람 가는 방향, 배 가는 방향이랑 하면서 딱 어느 방향을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보죠. 그게 그 고속도로 그 고가 다리 위에 이렇게 있는 거에 그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다 똑같이 통일되어 있는 그 깃발이거든요. 그거는 그 밴드에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기계로 파는 거고 보통 배는 빨간 천 가지고 뒤에다가 끼쳐다가 꼽아놓으면 알죠. 한 보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돼. 그 바람에 닿지는 네. 안에 막 잡혀가. 그럼에도 가장 편하고 눈에 확 띄죠. 그 제일 정확하고 그게 제일 빠르고 바람 부는 대로 바로바로 착착. 저거는 오류가 좀 많아.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바깥에 항구 바깥하고 항구 안쪽하고의 그 바람 영향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툭 터진 곳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 때문에 강하지가 않은데 부두에 부실 때 바람이 부는 거하고 안 부는 거하고는 배 붙일 때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두에 붙일 때에 부두 쪽에서 부두 쪽으로 바람이 밀어붙이는지 부두 쪽에서부터 내쪽으로 배를 떼미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조정해야 됩니다. 이 정확하지 않으면 배가 부두에 안 붙습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배 한 바퀴 돌리려면 얼마나 애가 쓰이는데 겨우 해갖고 지금 배를 갖다가 이 부두에 배를 붙일 때 이렇게 갖다 때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여기서부터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가가지고 요쪽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줄을 던져가지고 이게 받아서 하나 걸고 또 던져가지고 뒤에서 해갖고 이쪽에 걸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선장들이 가갖고 배를 쫙 부셨는데 이 배를 잘못 붙여가지고 이 머리 떡 이렇게 배가 되면 이게 안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선장을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서 갖고 배를 요걸 대로 에이, 밥 먹고 살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욕 걷는 거는 결정 문제고 이 배를 한 바퀴 돌려야 돼요. 다시 올려. 이거 여기서 안 되면 이건 뭐 이렇게 할수록 큰일 나도 잘못하면 배에 부대에 갔거든요. 여기서 다시 또 가갖고 다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시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동안에 이 한 바퀴 도는 이 여유가 내만 부두에 들어와 있는 게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 한 바퀴 돌린다는 게 엄청 쉽지 않거든요. 그래 여기 왔으면 자 아까처럼 명확하게 떨어져서 그래갖고 조금 더 가볍게 붙이고 그래갖고 간단 말이죠. 했는데 이것도 잘못하고 가다가 쭉 못 가다 보면 이거 또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작은 배들은 박으면은 그냥 퉁 하고 말아. 그냥 배가인데 배가 클수록 이 스쳐도 스쳐도 이 뭐이 부러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 가장 그거는 부대에 이렇게 부딪히면 부두 공사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쿵 하잖아요. 이 부두 자체를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 강력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해서 멀쩡하다고 해도 이거 진단 검사하면 검이 쫙 가가지고 거기에
큰 차량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다 뜨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쿵 한 번 받으면 공사 이게 시작하도록 다 무너져요. 철판 갈아야지, 벤더 갈아야지. 그 다음에 이게 벽에 바닥 붙이거든요. 이게 붙여놓은 저 특수 고무 밴드가 터져요. 그 부대에 가면 이따만한 고무 두께를 해갖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쭉 붙었을 때에 완충 역할을 하라고 붙은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보통 5천만 원 일이 하거든요. 여기는 중진에는 그냥 타이어 이렇게 해놨지만 큰 데 가면 타이어가 안 해요. 타이어는 떨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두꺼운 거 가지고 우리 속초항에 그 큰 배들 미국에 크루즈를 들어오면은 이런 두께에 이게 옆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배가 쭉 밀면 이게 쭉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면서 원충력을 해주는데 그거 전부 다 보통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배가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쉽게 가면서 하면 다 터지거든요. 툭툭 터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배 잘못 붙여갖고 나면은 회사가 돈 많이 물려야 돼요. 자신 없으면 뭐 바이로도 쓰든가 예선을 쓰든가. 파이로트가 배를 했는데 사고가 그래 났다. 그럼 그 사고 나는 그 구두체인은 파이로트가 뭘까요? 선박 회사가 뭘까요? 선박해서 선박 회사가 뭡니다. 파이로트가 조정을 했으니까 파이로트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래도 그 모든 손상에 대한 비용은 그 선박 회사가 물고, 그 선장이 해도 선박 회사가 물고. 그럼 파일럿을 왜 띄워? 뭐 이제 안전하게 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파이럿 태우는데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 돈이 들어가거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이제 붙이는 선장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일을 못해도 이런 조정도 좋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왔다거든. 나가는 데도 좀 혼자서 배 붙이고 예선도 없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거든 회사에서는. 아, 그 예선도 돈 비용이 많아. 그렇지. 예선 비용 시간당 예선은 그 마력에 따라 돈이 매겨지는데 보통 여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이 제일 큰 거거든. 그거 한 시간 하는데 300만 원이에요. 아, 시간당. 한 시간에 300만 원. 근데 300만 원인데 동해안에서 안까지 온다면 보통 2시간 반 걸리거든. 그럼 한 시간에 300만 원이면은 왔다 갔다 돈을 줘야 돼. 네, 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시간당 300. 그 2시간 걸린다면은 300만 원, 600만 원 줘야 돼. 그럼 갔다가 내려와. 그러면은 4시간이잖아. 그것도 작업하는 시간. 그럼 최소한 5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지. 그러면 1,500만. 1,500만 원이지. 하루 작업하는데 1,500만 원이지. 마력수 다 틀리는데 3,600마력짜리가 이제 평균 작업 정도더라고. 뭐 2,800마짜리는 조금 가격이 낮고. 그리고 이제 배가 클수록 그 예선 마력수가 크게 올라가거든. 그 5,000마력짜리, 6,000마력짜리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이 돈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래서 저 선박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는 그 선박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통 주식회사 예전에 이제 큰 금융회사하고 같이 해서 옛날에 우리 지금 한진해운이 부도 나가지고 뭐 했다 하는 것들도 하면 그 선박회사 하나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보통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돈 1억 2억 쓰는 게 돈이 아니라니까.